지난 12월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을 통해 지금까지 적외선에서 관찰된 가장 희미한 물체를 포함하여 수천 개의 은하가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크기의 은하들과 우주를 탐사하고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복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류가 이러한 우주 로봇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머나먼 외계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주 로봇을 발견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수디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 로봇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SF에서 주로 보는 우주, 외계에서 오는 로봇들 이런 것들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우주 로봇은 자기복제 우주선 또는 또 폰 노이먼 탐사 로봇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인공지능과 나노 기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최대한 우주에 빨리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강한 추진 장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스스로 우주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자기 복제가 막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이점의 초지능처럼 스스로 진화도 가능한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봐도 막강한 로봇인 것 같은데. 근데 저 폰노이만 자기 복제 탐사 로봇은 저희가 작년 오메가 포인트 이론편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엄청 높은 우주 문명에 도달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메가 포인트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이 저번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폰노이만 탐사 로봇 이 개념이 인간의 심우주 탐사를 대체할 수 있고, 외계 문명 존재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해서요. 최근 여러 학자들이 이게 다시 재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한번 다뤄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만 등장하던 개념 같은 건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근데 우리 영상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나 스타트렉 비저 이런 것들처럼 먼 미래의 인류나 초고차원의 외계 우주 문명 등에서나 제작 가능한 우주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예, 말씀처럼 비조나 모노리스 같은 SF에 등장하는 이런 고차원의 기계들이 이런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의 예시로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전술한 내용처럼 이게 아직 먼 미래 과학 기술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우주 개발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인류가 이런 자기 복제 우주선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소행성이나 달 기지를 이용하여 화성으로 진출할 계획도 있는데 일단 이런 계획부터 충실히 하면서 나아가 태양계 밖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화성 이야기 하셨으니까 화성 얘기부터 하도록 하지요. 화성에 도시가 나오는 영화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토탈 리콜이요? 그렇죠. 좀 오래된 영화지만 토탈 리콜 2012년작 말고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1990년 영화. 네, 폴 버벤 감독의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연인 영화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화성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대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술은 영화에서는 지구인이 아니라 이제 외계인의 기술로 묘사되지만 거기 나오는 도시는 인간이 건설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화성 이주를 공고하는 방송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모로 화성에 도시를 지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니 이게 비용이나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원들을 운송할 여력은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자원들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심지어 조니 클립 하나조차도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운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에 단순히 인간이 탐사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인구가 이주하려면 일단은 자원 조달이 문제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소규모 소행성 기지나 달 기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기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욱이 또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즉각적 통신이 불가능한 정말 먼 심우주 외계 행성으로 진출한다고 해봅시다. 정말 거기서 제2의 지구를 발견한다고 하면요.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서 테라포밍을 하던 식민지를 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우주 외계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는 할까요?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 나왔던 내용처럼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고화질의 여러 은하계 사진들 막 전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이롭죠. 그렇죠. 이런 사진으로도 우주가 광활하다 못해 넓고 무한에 가깝다는 것이 더욱 정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인류도 태양계를 모두 정복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자원이나 정착지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 먼 심우주 탐사를 해야죠. 그렇겠네요. 정말 태양계를 인류가 정복한다면 인간의 특성상 여기에서 만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가깝게는 태양의 식민지 건설과 이런 테라포밍 그리고 저 멀게는 먼 심우주 탐사나 그쪽 개발을 할 때
과연 그 어떤 방법이 뭐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그 뭐 여러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방법으로 그 나오는 게 그 최근에 그 자기 복제 기계를 이용하는 그 우주 개발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세대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은 모두 그 동면된 상태로 그 여러 자원이나 인력을 싣고 수백 년, 수천 년 이동해서 외계 개척지나 제2의 지구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예, 영화에서처럼.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그 뭐 당장 그 크리스 프래트하고 그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그 2016년 영화 그 패신저스라 패신저스 알죠? 예, 예. 예. 뭐 그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뭐 그 세대 우주선 개념도 이제 그런 그 먼 심우주로 이주하는 대안 중 하나긴 하지만 뭐 과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뭐 앞으로 얘기를 다 해보고 그때 가서 한번 뭐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그 자기 복제 우주선의 그 기초적인 개념인 그 자기 복제 기계의 최초 기원은 특이점의 아버지이자 그 게임 이론을 비롯한 여러 현대 수학의 그 여러 분야를 창시한 천재 중 천재 과학자 그 폰 노이먼 박사님이 원조라는 건 지난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예. 좀 오래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 초기의 그 구체적인 개념은 그 폰 노이먼 박사가 완성시켰지만 그 일단 이 자기 복제 기계라는 이 원초적 개념은 그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진짜요? 아니 그 폰 노이먼 박사도 그 1940년대, 50년대 활약하시던 분인데 그 이전에 자기 복제 기계의 개념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학계에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 걸작 그 찰스 다윈의 그 종이 기원이 발표된 직후에 그 영국의 작가 그 세뮤얼 버틀러라는 분이 있어요. 세뮤얼 버틀러요? 예, 예. 이분이 그 또 이제 기계 속의 다윈이라는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 그 미래의 기계는 그 자신을 복제해서 그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와, 그 진화론의 그 마스터피스인 그 종의 기원이 나온 직후인 19세기의 기계에 대한 저런 개념을 예측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런 생각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뭐 폰 노이먼 박사가 그 이 자기 복제 기계의 그 수학적 원리를 이제 파고들었다고 해요. 일단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 가장 작은 기계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시작으로 그 문제를 이제 몇 단계로 이제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세분화한 거죠? 이게 그 먼저 이제 기계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블록을 여러 개 모아놔요. 블럭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상자 이제 가득 들어있는 뭐 다양한 크기의 그 레고 블록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블록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조립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록의 조립 순서를 그 조립 장치에게 알려주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뭐 레고 뭐 만들어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만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블록의 종류는 많지 않더라도 블록의 개수가 충분히 많고 각 블록을 이제 적절한 곳에 잘 끼워만 주면은 그 최종 형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그 무슨 자기 복제 로봇 이야기하는데 레고 블록이 나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블록들이 자동으로 완성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이게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완성품의 경우의 수요? 예. 좀 더 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계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작동 횟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블록의 정확한 개수와 그 생긴 형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폰 노이먼 박사도 이거 이상으로 이제 결론을 내지를 못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 당시의 컴퓨터 연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이 폰 노이먼의 이런 아이디어가 그 유니버셜 어셈블러라는 개념으로 그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 폰 노이먼 사후인 그 1966년에 출간된 그 자기 재생식 오토마타 이론이라는 책으로 이게 편집되어서 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그 자기 복제 기계의 기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론은 그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두 가지 방향으로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이런 자기 복제 로봇의 개념을 그 우주 개발에 접목시키는 이제 방향과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그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와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쟁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됐습니다. 아니 그 미래의 그 우주 개발과의 연관성은 앞에서 그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그 외계 문명과는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제 그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그 페르미 패러독스 그 저희가 그 지난 연말 그 외계 문명편에서 한번 그 다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이탈리아계 미국인 그 물리학자 그 엘리코 페르미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죠? 예.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거. 그 뭐 외계인 즉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은 왜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왜 아직도 우리를 방문하고 있지 않냐는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명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역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자기 복제 우주선이랑은 뭔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일전에 한번 그 우주 문명 편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의외로 이제 이런 외계 문명 관련해서는 그 현대보다 오히려 그 저 60년대나 70년대 조금 더 길게 잡아도 그 80년대까지는 이게 더 과학계에서 활발했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소, 즉 세티도 그 당시 설립되었고 그 초기에는 칼 세이건, 프랭크 드레이크, 니콜라 카르다쇼프, 저명한 분들이 주도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근방이라도 이제 바로 그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복제 우주선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저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얘기 좀 들어보시면 앞서 그 폰 노이만 자기 복제 기계 개념은 1970년대 그 영국의 그 행성관 학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개발 연구한 그 핵융합 로켓 개념인 그 프로젝트 다이달로스와 같은 그 성간 이동 연구에 그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당시 그 이러한 그 성간 여행의 주체가 인간이 되느냐, 로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다이달로스. 이름이 여전히 멋진데요. 예, 이런 거 이름 잘 짓습니다, 얘네들. 70년대에 저런 논쟁이 나온다니 놀라운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 폰 노이만 자기 복제 기계의 개념이 이제 다시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이 외계 문명 탐사 프로젝트인 그 세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바로 우리보다 더 발달되고 진보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분명 저런 식의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주에 뿌릴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제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해서 적어도 수백만 년, 이게 수억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은하계나 우주로 퍼져나가서 반드시 우리 앞에 등장했을 거라는 논리죠. 우주 나이가 약 130억 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럼 고작 인류가 그 탄생한 시기도 수십만 년으로 추정되고요. 예. 그 긴 시간의 사이에 그 우주 어딘가에 그 지적 문명들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우주 탄생과 인류 탄생 사이에 그 갭이 100억 년 이상이다 보니까 그 사이 그 고대 외계 문명이 만든 그 우주 로봇이 우주에 퍼질 수천만 년, 수억 년 시간이 있었을 테고, 아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은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런 논리죠. 사실 저희 저번에 오메가 폰드표에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그 세티를 겨냥해서 우주 탄생으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대의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이 지구에 보내지거나 발견된 증거는 없으니 결국 외계인은 없다라고 단언한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그 프랭크 티플러입니다. 와, 이분이 괜히 본인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저런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마이클 하트란 과학자와 같이 1980년경 발표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가 의외로 이게 지지를 많이 얻어서 이후 이게 세티가 추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니 외계 문명이 지구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외계에서 우주 로봇이 발견 안 된다고 외계인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60년대 70년대까지 세티가 여러 기대를 받은 것 치고는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의 개념이 당시로서는 지금도 이게 고도 문명의 결정체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도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틀림없이 이 자기 복제 우주 로봇 형태로 우주로 뻗어나갈 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고요. 그럼 UFO는 뭡니까? 외계인에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작년에 여러 다큐에서도 UFO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 UFO 이거는 최근 많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아직 이게 외계에서 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사 UFO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해도 유인 탐사선인지 무인 로봇인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발견된 UFO가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티플러 같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발달된 외계 문명은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하는 우주 로봇을 우주에 뿌릴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UFO가 존재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적 외계 문명의 존재 유무와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기존 세티 멤버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이었나요? 칼 세이건 형님 등 격양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당연히 저 논조를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과 자세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끊으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티의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전파 망원경을 활용한 외계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는 여러 유명 과학자들에 의해 출범한 후 1984년 세티 연구소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만 1993년 예산 낭비란 이유로 그 지원금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지난 시간에 폰 노이만 박사가 연구하신 자기 복제 기계에 관한 이야기와 이 자기 복제 기계, 즉 발전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왜 엉뚱하게 그 우주 문명이나 그 외계인의 유무와 연관이 되어 그 논쟁을 유발시켰는지 말씀해 주셨죠? 예. 그 1970년대 후반 그 80대 초반에 저희에게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으로 그 잘 알려진 그 프랭크 티플러 박사가 그 마이클 하트라는 그 또 다른 천문학자와 함께 그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는 그 이론으로 그 외계인이나 우주 문명의 존재를 그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이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는 게 그 현재 우주에는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우리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니 외계인은 없다라는 가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지난 편에 그 티플러 이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그 먼저 설파한 것은 바로 이 그 마이클 하트라는 천문학자입니다. 마이클 하트요. 예, 그 1932년생이시고 아직 생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미국 코넬 대학교 출신입니다. 프랭크 티플러가 제가 알기로는 1947년생이니까 헐 선배군요. 예, 그렇죠. 그 아무튼 그 이분 그 마이클 하트가 그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외계 지적 문명이 그 은하계에서 발생을 하면은 뭐 성간 여행을 뭐 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근처 각종 별들의 그 식민지 탐험이 뭐 시작되고, 그러면 이 식민지들은 그 차례로 그 은하계 전역에 그 식민지화를 위한 그 자치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 지금 인간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할 예정이거나?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단 이분은 그 우주선이 그 빛의 그 10분의 1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우주선을 만드는데 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65만 년 안에 뭐 그 당시 알려졌던 크기의 그 우리 은하를 그 횡단할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추측성 계산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65만 년이요? 진짜 가능할까요? 뭐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우주의 그 장대한 역사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좀 양보해서 뭐 각 식민지가 뭐 더 많은 우주선을 뭐 건조하기 위해 뭐 준비를 해야 하는 뭐 이러한 시간을 허용하더라도 그 은하계는 뭐 200만 년 안에는 뭐 충분히 뭐 횡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만 년이요? 예. 그러니까 이는 그 우주적 또는 뭐 진화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은 뭐 아주 짧은 간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이분 그 마이클 하트는 그 외계 생명체가 뭐 이미 지구에 존재하지도 않고 뭐 존재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은하계에는 절대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한 거죠. 다른 은하계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우리 은하로 국한하는 건 뭐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 당시만 해도 그 은하계를 벗어나 생각한다는 거는 그 상상력의 한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주 문명 그 카르다쇼프 스케일 같은 거 보면은 그 3단계 그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이 그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 뭐 4단계, 5단계는 뭐 다른 과학자들이나 여러 매체에서 그 SF적 상상력 그 빌려서 그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 우주의 그 138억 년 가량의 나이와 그 이제 뭐 20만 년 정도 된 그 인류의 역사 사이에 그 거대한 시간 간격을 이용한 거네요. 공간적 범위는 뭐 은하계로 한정됐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그 저런 초기 우주 문명이 그 뻗어나가는 공간적 범위를 그 확장을 하고 그 폰 노이먼 박사의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그 구체적인 확장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그 더욱 구체화시킨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프랭크 티플러 박사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학계에서는 그 이걸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고 부른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프랭크 티플러는 그 1979년 그의 논문 그 외계 지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정적이네요. 제목부터 아주 그런데 이 논문에서 그 건설 자재와 그 건설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그 어떤 장치도 만들 수 있는 그 폰 노이먼의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한 기계, 즉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로봇들이 그 목표 별들에 도달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자원으로 또 이제 복제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로봇 우주선은 그 은하계를 넘어 모든 별을 덮을 때까지 그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아직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 주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훗날 그 티플러 본인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그 이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훗날 티플러는 이런 그 우주 로봇들이 은하계나 온 우주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추정했나요? 네, 그 저희 그때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은하계는 2천만 년, 그리고 이제 은하구는 10억 년, 그리고 온 우주를 덮는 데는 200억 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거의 저 논문에서는 그 은하계 점령 시간을 그 약 3억 년 걸린다고 이제 계산했다고 합니다. 3억 년이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시간을 재설정한 거죠. 그 우주 나이 그 138억 년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럼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훗날 그 이제 플러가 주장한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은 그 엄청난 진화를 통해서 그 여러 은하 자체를 이리저리 그 이동시키는 그 초우주적 건설 작업도 가능한 그 정말 실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우주 로봇으로 묘사를 하고요. 저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그 탐사선 개념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저런 우주 로봇들이 그 몇 억 년이라도 먼저 발사되었다면 그 충분히 인류의 레이더에 걸려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꼭 지금 우주를 그 저런 로봇들이 가득 채우거나 뭐 우리를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 우주에 충분히 퍼져 있다면은 그 인류의 관측 기술에 그 포착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확실한 발견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 하트 티플러 추측이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뭐 즉 세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나오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1981년에 그 윌리엄 프록스마이어라는 그 상원의원이 그 나사의 신생 그 세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자금 지원 중단을 그 이끌었고, 그때 그는 이제 그 하트 티플러 추측을 그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그 정치인이 이런 황당한 외계 우주 로봇 그 추측을 인용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저기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죠. 아, 참나. 그래서 또 결국은 그 1993년 이후로는 그 외계 무선 신호 검색에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할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 초기 세티를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칼 세이건이 반격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편에. 예, 그 반격을 가긴 했죠. 그 1981년에 그 칼 세이건과 그 또 다른 그 행성과학자 그 윌리엄 유머는 그 하트와 그 티플러에 대한 그 답변을 발표를 했어요. 그 하트는 그 외계 문명이 그 우주선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만큼 이제 빠르게 퍼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매우 간단한 그 수학적 논증을 사용했지만 그 뉴먼과 세이건은 그 인구 생물학자들이 그 성간 식민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그 동물 개체군의 확산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리 70년대지만 그 마이클 하트라는 분의 그 은하를 식민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뭐 없진 않죠. 뭐 광속이 얼마의 비율로 뭐 우주선이 뭐 빠르게 발전할지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당시 뭐 은하의 크기나 뭐 이런 관측 기술도 저 덜 발달됐을 무렵이니까요. 아 진짜 그놈의 그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이 뭐라고. 아무튼 뭐 칼 세이건과 그 윌리엄 뉴먼은 그 하트가 가정한 그 문명 팽창률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명이 뭐 생태학적 붕괴를 피하기 위해 그 주어진 행성에서 그 인구 성장률을 조절하고 네. 또 식민지의 수명이 유한하며 그 외계 사회가 그 결국 그 팽창주의 경향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팽창은 이제 극적으로 느려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외계 문명이 그 우주선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만큼 그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그 하트의 가정은 그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그 뉴먼과 그 칼세이건은 말하기를 그 하루에 그 로마를 가로질러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로마는 그 하루에 건설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무작정 미친 듯이 목적지 달려가듯이 확장만 하는 문명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정말로 지적 생명체의 진화가 가능하다면은 가령 뭐 첫 번째 그 팽창의 문명이 그 뭐 은하계를 뭐 천천히 휩쓸기 전에 뭐 또 다른 문명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세계가 그 마치 그 지구의 대항해 시대처럼 뭐 식민지화의 막 물결을 막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여러 문명들이 뭐 서로 마주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뭐 전쟁, 뭐 우주전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주 전쟁.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점점 더 시간은 지체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몇 가지 방정식만으로는 이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쪽 주장이 더 그럴싸하긴 한데요. 예. 아무리 그 지구보다 훨씬 먼저 생성된 문명이라고 해서 그 우주 로봇만 단순히 우주에 퍼뜨려 빠르게 확장시킬 거라는 주장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사실 그 칼세이건도 그 마이클 하트와 마찬가지로 그 성간 여행의 전망에 대해 그 낙관적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칼세이건은 그 1963년에 그 마이클 하트보다 그 10년 앞서서 그 외계 지능을 위한 그 성간 여행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저자인 그 러시아 천문학자 미오시프 시클로브스키와 함께 그 1966년에 출간된 고전 우주의 지적인 삶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 칼세이건이야 뭐 워낙 많은 책을 출간하신 그 유명 대중과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다가 또 그 하트 티플러와 달리 그 칼세이건은 그 무제한 식민화를 외계 우주인이 행동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한 방법 중에 그 하나로만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반면 그 성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 외에도 그 마이클 하트와 그 티플러의 주장은 외계인이 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추측적인 아이디어만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외계 문명이 그 무제한 확장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또 이제 그 계속 빠르게 확장할 거고 일단 식민지가 세워지면은 뭐 수백만 년 뭐 또는 수십억 년 동안 계속 그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외계인이나 그 우주 문명이 그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뭐 그들의 추측이 뭐 옳지 않다고 하면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 역시 또 실패한 명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이런 그 두 주장의 충돌은 그 모두 인간 중심 사고 방식 같기도 합니다만 예. 하트 티플러 쪽이 너무 복잡한 외계 문명을 그 심하게 단순화시킨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 그 진화 생물학자인 그 스티븐 제이 골드 있지 않습니까? 아 스티븐 제이 골드 유명하죠. 예, 예.
예, 이분도 그 하트 디플로 추측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었어요. 아, 이분도 그 이 논쟁에 참여를 하셨나 보군요. 예, 그 예.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트와 티플로 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계획과 반응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보통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취에 당황을 한다. 외계의 지능 원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까운 지인의 생각과 계획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어떻게 외계인의 계획과 그 발전 방향을 추측하고 판단하냐 그런 말이죠. 야, 돌려가게 진술을 보여주네요. 아, 예, 예. 그럼에도 결국 그 외계 탐사를 위한 세트의 자금이 더 이상 그 지급되지 않는 점은 슬프네요. 예. 고작 우주 로봇, 뭐 정확하게는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지금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그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말이죠. 예, 뭐 그 외계 문명과 그 외계인을 찾는다는 것이 계속 그 성과도 없었고 그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일 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 들어가는데. 그렇겠죠. 예. 그리고 더 SF 같은 그 황당한 논리를 뭐 인용해서 그 주장을 좀 가지시겠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요. 결국은 그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뭐 UFO든 뭐 비슷한 스타일의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든 뭐 다이슨 스피어 같은 뭐 거대 외계 구조물이든 이런 거 뭐 하나라도 발견되면 확실히 지적 우주 외계 문명은 그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뭐 그런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그 인간 관점으로 생각할 때 그 고도의 우주 문명이 뭐 아예 뭐 트랜스포머 같은 뭐 초기 생명체나 뭐 그 슈퍼맨 같은 뭐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이상 그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데는 어쨌든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럼 이후 저 우주 로봇 뭐 아니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은 어떻게 발전됐나요? 이것도 역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티를 괴롭혔던 그 이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아이디어는 결국 또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인류가 발전시킬 그 미래의 그 심우주 탐사선 중 하나로 여러 과학자 및 뭐 기술자들에게 이게 최근 각광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다음 편에서 좀 계속 해볼까 합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들은 미래의 소행성 개발이나 달, 화성 개발 같은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에 자기 복제 로봇의 활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개발하려면 어떤 분야의 연구가 더 발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복제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젠더 투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왜 발전된 외계 문명은 우주 로봇, 즉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밖에 없나 하는 가설과 이 우주 로봇들이 어떻게 그 외계 문명의 존재 유무와 연관된 논쟁을 촉발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70년대에서 그 80년대 초반에 그 세티를 중심으로 그 벌어진 그 외계인 유무에 관한 논쟁이죠. 결론은 그 90년대에는 그 세티 예산이 그 중지됐었고 그 근거로는 그 외계 우주 로봇의 발견 유무가 쓰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어쩌면 그 우주 관련 예산을 줄이는데 공을 세운 저 그 우주 로봇의 개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주 공학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영감을 불러넣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폰 노이먼 박사의 그 자기 복제 기기 개념은 그 1973년 그 영국 행성관 학회의 그 무인성간 우주 탐사선 연구 그 프로젝트 다이달로스에서 도입을 인원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다이달로스, 그 무인성간 우주 탐사선 연구라. 이미 그 70년대에도 저런 연구를 시도했었군요. 예, 예. 이게 그 전체 길이가 190m에 5만 톤의 연료와 그 500톤의 그 과학적 탑재물을 포함해서 총 5만 4천 톤의 그 초기 질량을 갖춘 그 말 그대로 그 심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거대 무인 우주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핵융합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설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가 5만 톤이나 들어가는 대형 로켓으로 만들어졌군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생각하기 힘든 그 핵펄스 엔진에 필요한 헬륨 3 등을 채취하기 위해 그 로봇 공장을 세우고 자기 복제 로봇을 이용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밖에 그 장기간의 우주 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선술이나 그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도 이 자기 복제 로봇의 필요성을 그 설파합니다. 그 결국은 이 프로젝트 다이달로스는 그 당장 저런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심우주 탐험이나 뭐 개발을 위한 말 그대로 계획과 과학적 개념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일종의 컨셉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단순히 뭐 상상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렇군요. 하긴 뭐 지금도 저게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저 당시에 저걸 당장 제작하려고는 안 되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그 우주 로봇에 관한 연구는 그 1980년에 그 나사가 그 우주 임무를 위한 그 고단계 자동화 연구
그 줄여서 그 AASM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게 이어집니다. 우주 임무를 위한 고단계 자동화 연구라. 결국 나사까지 이어지는군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거는 그 당시 그 달 탐사와 그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그 자원 채굴용 로봇과 그 자원으로 이제 직접 건물을 만드는 그 건설용 로봇, 그리고 이 로봇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수리할 수 있는 수리용 로봇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기복제 로봇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프로젝트예요. 앞에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박한 프로젝트였네요. 뭐 당시 그 나사와 그 과학자들이 그 달의 그 지각 검사를 연구해서 달에 그 이런 로봇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그 현실적인 연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뭐 냉전이 끝나고 우주 개발 경쟁이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급속히 식는 바람에 이런 자기 복제 로봇 계획 등은 뭐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됐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에 그 저런 계획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우주 자기 복제 로봇 계획은 그 달이나 그 화성 탐사의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세워지고, 그 요즘 그 인공지능이나 그 3D 프린터들이 그 급속도로 발달되는 그 2010년대 중후반에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라. 역시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의 필수 요소는 그 인공지능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 교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분 말씀이 그 이런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의 그 3요소를 그 강력한 그 초지능 수준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를 복제시키기 위한 그 3D 프린터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나노 기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로 이제 우주로 멀리 퍼지기 위한 그 강력한 그 우주선 추진체,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초인공지능, 나노기술, 뭐 그리고 우주선 추진체. 이것이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뭐 혹은 뭐 초지능이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뭐 저희도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고 아무튼 이 먼저 추진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성간 공간을 여행한다는 것은 그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뭐 지금 있는 그 기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가장 가까운 항성계 그 알파 센타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뭐 19,000년에서 뭐 81,00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 가장 가까운 행성계, 즉 알파 센타우리까지 그 현재 기술로 19,000년에서 81,000년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화학 추진체, 그리고 이온 엔진, 그리고 이제 중력 보조 장치 및 그 태양 돛이 포함돼요. 따라서 그 성간 여행을 다룰 때보다 그 발전된 추진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 많은 개념이 그 이 뭐 지구상에 있는 그 여러 연구원들이 이게 그 연구되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핵열 및 그 핵 전기 추진, 그리고 그 핵융합 추진, 그리고 뭐 광자 및 전기돛, 그리고 뭐 물질, 뭐 반물질 추진체 등 뭐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아 맞네요. 예. 근데 이 여러 가지 중 이제 가장 눈에 뜨는 거는 그 이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요? 예. 그 2016년 4월 초에 그 억만장자 그 유리 밀러라고 있어요. 유리 밀러요? 그 부분하고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 그 스티븐 호킹 있지 않습니까? 아 유명하시죠. 예. 그 스티븐 호킹은 이제 그 함께 그 우리 생애 안에 그 다른 별에 그 우주선을 보내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인데요. 아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게 그 조그마한 그 라이트 세일 우주선을 만들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빛의 속도의 그 20%까지 그 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 20%, 광속의 20%요? 예. 아 이걸 이미 그 2016년에 와. 그리고 그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 그 제 기억으로는 그 2017년에 그 리들리 스캇의 영화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등장했던 그 돛을 이용한 우주선 그 개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그 빛의 광자가 그 무언가에 반사될 때 그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 엄청난 양의 그 광자를 추가하면은 그 영향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광자들은 그 빛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는 뭐 우주선의 최대 속도는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해 그 뭐 빛의 속도에는 이제 조금 못 미치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광자들은 그 태양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 돛을 그 광자로 채우도록 설계된 그 지향성 레이저 빔이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과거 엔지니어들은 그 비단 반사천으로 그 만들어진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태양열 돛을 주로 생각했었지만, 이 스타샷 우주선의 돛은 지름이 그냥 몇 미터에 불과하고 두께는 그냥 뭐 원자 몇 개에 불과할 정도로 뭐 얇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작은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죠. 듣다 보니까 그 승무원을 태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정도 사이즈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런 원리의 추진체가 이제 실제로 그 현실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자기 복제 우주 로봇에 그 사용할 거라고는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거기에 딱 들어맞는 추진체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네요. 예. 그게 무인 탐사선에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는 당연히 그냥 편도 방식입니다. 이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듣다 보니까 딱 그 무인 탐사선에 어울리는 방식이긴 한데 저게 계획처럼 우리 생에 언제 가능할까요? 완전 SF 영화 스토리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뭐 확답을 드리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에는 뭐 현재까지 가장 적합한 추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밖에 그 뭐 나사 과학자 그 로버트 프리스비라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또 이제 반물질 로켓이 있습니다. 반물질 로켓이요? 예, 이거는 뭐 SF물에도 가끔 많이 나와요. 아, 이 로켓이 개발되면은 뭐 약 40년 안에는 그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그 우주선의 사이즈가 약 그 81만 5천 톤 이상의 그 연료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문제죠. 이 우주선의 길이만 약 7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700km요? 예. 무슨 그 에베레스트산 그 100배 가까이 되는 물체가 비행하는 격이네요. 예. 아무튼 그 뭐 우주 추진체 이야기는 뭐 나중에 뭐 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그 미래의 그 발전된 추진체를 가진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뭐 자의식을 가질 정도의 뭐 초지능과 그 뭐 무한 복제 능력을 갖춘 그 나노 기술까지 얻어서 정말 뭐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로 퍼진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과연 통제가 가능할지 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미래 인류든 그 외계의 고차원 우주 문명이든 이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예. 이런 우주 로봇의 무서움을 보여준 영화가 몇 편 있었죠? 예. 뭐 평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 2022년 개봉한 그 문폴의 그 외계 나노 로봇이나 또 2008년에 개봉했던 그 스캇 데릭슨 감독의 그 지구가 멈추는 날에서 나온 그 거대 로봇 고트가 그 나노 로봇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비디오 게임에서도 그 실시간 그 전략 시뮬레이션인 그 토탈 어나일레이션이나 뭐 그 정신적 후계자였던 그 뭐 슈프림 커만더, 뭐 플래닛 어나일레이션 뭐 이런 거 보면은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뭐 전쟁 기계나 로봇을 그 무한대로 생산해서 뭐 우주에서 끝없이 전쟁하는 게 이 게임들의 그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밤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예. 아무튼 굳이 그 나노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어벤져스 2편에 보면 그 로봇 울트론도 그 영화나 그 코믹스에서 그 뭐 무한 복제돼 가지고 뭐 히어로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주로 하이퍼마인드라고도 하죠. 보통. 예. 그 이미 뭐 여러 대중 매체에서도 이렇게 뭐 자주 보여줬던 상황처럼 그 실제로 이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도 충분히 저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뭐 다분하죠. 그 인공지능의 반란 뭐 이런 건 자주 등장하는 소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이거야 그나마 그냥 보통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로 뭐 끝나겠지만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오류가 난다면은 이건 뭐 우주적 민폐 아니겠습니까? 아, 우주적 민폐라. 그럼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그 앞에서 지금 전술했듯이 70년대, 80년대 그 외계 존재 가능성에 관한 논쟁이나 그 뭐 혹은 또 이제 우주 개발의 그 뭐 청사진 같은 프로젝트에서 이게 많이 거론됐었던 이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은 그 최근 2010년대 들어서는 그 현대의 로봇 공학이나 그 인공지능 발전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 다시 그 미래 우주 探索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 연구가 또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그 칼턴 대학교 그 기계 및 항공 우주공학부의 그 우주로봇 공학 교수 및 그 우주 기술 분야 그 캐나다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알렉스 앨러리라는 분이 계세요. 우주 로봇 공학 교수라 그 신선한 학부인데요? 예, 그렇죠. 그 아무튼 그 이분이 그 한국어로 뭐 하자면은 그 자기 복제 기계 성과의 그 억제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복제 기계 성과의 억제요? 예. 뭐 아무튼 그 알렉스 앨러리 교수는 그 최근 이런 제목의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그 자기 복제 기계의 경우 그 언젠가는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가 오작동해서 그 우주 환경의 모든 것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로봇의 수가 막 증가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참혹하겠죠. 그렇죠. 뭐 아작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저게 대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일단 그 전문가들에게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는 문제는 그 주로 그 나노 기술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그 그레이 구입니다. 그 직역을 하자고 하면은 그 회색 끈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레이구라 그 SF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레이구라는 이 용어는 그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그 나노 기술의 개척자인 그 K 에릭 드렉슬러가 그 1986년도서 창조의 엔진에서 그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창조 엔지니어? 예. 그 분자 자기 복제 로봇이 그러니까 무한히 증식을 해서 잠재적으로는 그 생태학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그 지구가 멈추는 날에서 그 유형이 잘 나타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보면 이 나노 로봇의 무서움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진짜 가능성은 뒤로 하고 실제로 이런 무서운 로봇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앞선 영화에서처럼 그 키아누 리브스가 역할을 맡은 그 초월적 외계 존재 클라투나 어벤져스 2편에서 그 울트론 막듯이 그 슈퍼히어로들이 막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현실에서 저런 초인들이 나올 수는 없죠.
이건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알렉스 앨러리 교수는 그 논문에서 이 자기 복제 로봇의 이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방 조치를 이제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는 이제 그 세포 생물학에서 영감을 얻은 솔루션을 권장을 했어요. 세포 생물학을 자기 복제 로봇이에요? 예. 뭐 어차피 증식하는 거는 세포나 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앨러리 박사의 접근 방식 핵심은 그 정상적인 인간 세포가 그 프로그램된 그 세포 사멸로 인해 그 분해되기 전에 그 40번에서 60번 정도만 이제 복제 및 분열할 수 있는 그 생물학의 개념인 그 헤이플릭 한계라는 게 있어요. 헤이플릭 한계요? 예. 그러니까 이 헤이플릭 한계는 그 염색체의 그 핵 내부에 있는 그 DNA 가닥 끝에 존재하는 일종의 그 보호캡인 그 텔로미어, 그 텔로미어에 이게 작동되는데 이 텔로미어는 그 세포 복제 중에 그 점진적으로 이게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안티에이징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게 텔로미어 연구가 이제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그런데 그 로봇에 그 텔로미어를 적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복제 로봇도 그 DNA 서열의 형태로 그 유전적 기억을 포함하는 그 염색체와 유사한 그 기억 모듈을 가진 기계로 구성이 돼요. 자기를 복제하려면 자기에 대한 그 설계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듈은 그 자기 코어 프로그램 셀의 그 최적 배열로 구성이 되고 각 배열은 그 0과 1의 형태로 그 유전 명령처럼 그 프로그래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유전 명령처럼요? 예. 그러니까 복제 과정에서 이 부모 기계는 이 명령을 모든 자손 기계에 부여하게 되고 그 인간처럼 그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된 그 텔로미어는 복제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세대 수의 계획에 따라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결정하면 그 무한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원리죠. 그럴듯한데요. 그 인간의 그 텔로미어가 그 세포 복제를 제한한다는 원리를 그 복제 로봇에도 적용해서 개체수의 그 한계를 만든다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 알렉스 앨러리 교수는 그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인류가 그 또 다른 이제 우주 시대에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그 가령 그 새로운 뭐 달 탐사라든지 뭐 그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거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화성 탐사라든지 뭐 머스크가 간다고 하는 그렇죠. 그게 뭐 연구 기반 및 그 기반 시설 구축하고 뭐 소행성 채굴하고 뭐 저궤도 상업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계획과 함께 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안전 법적 그 물류 및 그 윤리적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고려 사항에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그 오류의 예방에 대한 대비도 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정착을 위한 그 길을 닦기 위해 그 더 먼 우주에 그 자기 복제 탐사선을 그 배치할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뭐 그들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막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사선이 그 정찰병, 프로브, 그 정찰병으로 사용되어서 은하계를 탐험하고 외계 문명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뭐 외계 문명과의 조우도 대비한다면 틀린 소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된 그 세포 사멸을 그 디자인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그 우리 인류의 창조물이 그 우주적 민폐가 된다는 것을 막아주는 그 우한 그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이제 우리는 그 고등 외계 문명도 이미 그 이런 폰 노이만 로봇 탐사선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있다면은 그 걔네들도 뭐 비슷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우리처럼요? 그렇죠. 안 그랬다가 하면 난리 나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나 그 로봇 수명 제한에서 문제 일으키는 SF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블레이드 런에서도 그 레플리칸트들 그 수명 늘려달라고 지구에 와서 그 깽판 치고요. 예예. 뭐 게임 헤일로에서도 뭐 코타나도 뭐 수명 제한 때문에 여러 문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지구로 돌아와서 뭐 인류 공격하고 이런 거 많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른 그 우주 로봇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없나요? 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종류의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그 여러 대우주적 민폐를 이제 보통 총칭해서 그 버서커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발사되어 먼 미래 은하와 우주에 퍼져 다른 외계 문명과 동화되거나 스스로 진화하여 직접 우주 문명을 창조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혹시 저런 우주 로봇들과 융합되어 전능한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구성 요소와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성 요소 중에는 그 주로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그 추진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위험 요소 중에는 그 나노봇의 그 무한 자기 복제 오류라고 하는 그 그레이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 저런 그레이구 포함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그 모든 생명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총칭하는 그런 가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들이 그 마구 우주의 그 다른 문명을 모두 흡수하거나 또는 뭐 공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의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버서커 가설이라고 합니다. 버서커 가설이요. 예.
그 버서커가 그 광전사 아닙니까? 예예. 뭐 사납거나 뭐 미친 전사라는 뜻인데 갑자기 그 우주에서 온 그 흉폭한 자기복제 로봇들로부터 그 문명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 그 이 가설은 그 프레드 세이버 하겐이 쓴 그 버서커 시리즈 소설에서 그 내용과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 그 천체 물리학자이자 그 SF 작가인 그 그레고리 벤포드가 그의 그 갤럭틱 센터 사가라는 작품에서 그 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모든 그 생물학적 생명체를 그 본질적으로는 이제 불안정하고 그 자멸하기 그 쉬운 것으로 보는 그 우주 기계와의 그 전쟁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우주 기계가 그 우주나 그 은하에서 발견한 그 모든 그 발전된 생명체를 그 말살시켰다는 그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진짜 그 우주 로봇 때 그 생명체와의 전쟁을 다룬 소설인가 보네요. 예. 이 공상과학 외에도 그 천체 물리학자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 작가이자 그 나사 컨설턴트인 그 글렌 데이빗 브린이라는 분이 그 1983년에 쓴 그 거대한 침묵 그 외계 지적 생명체에 관한 논쟁이라는 그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기네요. 예. 이 제목의 논문에서 그 많은 발전된 그 외계 지적 문명들이 그 프랭크 티플러가 제안한 것처럼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제작해서 그 우주에 발사한다고 할 때 정상적인 외계 지적 문명들이 뭐 대다수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가령 그 만 개 문명들 중 그 단 하나만이라도 타 외계 문명의 그 적대적인 문명이나 뭐 생명체 적대적인 문명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그 뭐 파괴적인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뭐 쏘아 올린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명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뭐 우주적 존재인가요? 너무 막강하게 설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프랭크 티플러가 주장하는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우리 그 인류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를 뒤집기 위한 그 하나의 가설이기도 하죠. 그 더 넓게 보면은 그 이런 파괴적인 그 자기 복제 로봇, 즉 버서커 우주 로봇에 의해 그 뭐 선진 외계 문명이 뭐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외계 지능과 접촉할 수 없다는 그 일종의 그 그레이트 필터 이론 중 그 하나로도 설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레이트 필터요? 이것도 그 지난 외계 문명 편에서 한번 다룬 내용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외계 문명이 그 왜 아직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그 이 뭐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그 일종의 답변으로, 그러니까 선진 외계 문명은 이제 필수적으로 핵 전쟁, 뭐 인공지능의 반란, 뭐 소행성 충돌 같은 뭐 저희 그 재난 SF 재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사건들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그 그레이트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발견되거나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는 우주 문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도 결국 이 거대한 필터 중 하나가 될 거란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그 호라이즌 제로 던이라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즐겨하던 게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게임 배경을 보면은 그 미래의 지구지만 이게 로봇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그 로봇들이 뭐 유기체며 무기체며 뭐 모든 자원들을 다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인류와 지구는 이제 또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걸 리셋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그 오랜 시간 후 다시 또 이제 그 인류 문명과 그 지구를 재건시키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우주에 발전된 외계 문명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와 뭐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또 다른 그 SF 게임 그 매스 이펙트 리퍼도 그 외계 문명이 그 꽤 진보된 우주 개발을 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되면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그 문명을 파괴하잖아요. 뭐 게임에서 그 왜 그런지 이유는 밝혀지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 수학한다고 하죠. 하비스트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저런 시나리오들로 그 은하계나 온 우주에 그 뭐 저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하면은 그 성간 우주 탐사는 이제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그 아직 그 유인 우주선으로 그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 인류로서는 그 외계 문명을 발견하기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정도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지난 그레이구 문제 해결 방안처럼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예, 그 뭐 전전편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칼 세이건과 그 윌리엄 뉴먼이 그 80년대 초에 함께 발표했던 그 에세이 그 외계 지능에 대한 그 유아주의자적 접근,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 그 방금 말씀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 하트 티플러 추측 그거를 반박했다는 논문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히려 발전된 우주 문명이면 그 티플러나 그 하트의 추측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은하계를 점령할 수 있는 우주선이나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충분히 그러한 로봇이 뭐 날뛰지 않게 그 컨트롤 가능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더 높고, 얼마든지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주나 은하계에는 충분히 저런 우주 로봇을 만든 문명보다 더 고차원의 문명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버서커 우주 로봇들은 결국 저런 고차원의 문명에 의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뭐 영화나 게임 보더라도 도저히 우리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뭐 괴물이나 외계인 뭐 로봇 등도
어떻게 결국에 다 이기긴 하잖아요. 뭐 그런 예, 예. 논리인가요? 뭐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 너무 단편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나 은하계는 뭐 너무너무 충분히 크고 뭐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뭐 무수한 일들이 뭐 벌어졌고 뭐 벌어질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또 심오한 뜻이었군요. 예. 근데 결국 그 지금까지 외계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저런 수많은 가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 그레이트 필터 가설도 일종의 그 외계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이유를 설명하는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 버서커 가설이 그 외계 지능의 그 미발견의 이유라는 데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가령 그 고대 외계의 그 선진 문명들이 다 멸망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저런 문명들을 또 파괴한 또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왜 저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더욱이 그 우리 은하계 구석에 있는 그 외계 문명을 제거할 정도로 그 널리 퍼진 우주 로봇들은 분명히 그 존재의 그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어디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원을 얻기 위해 뭐 무수히 많은 행성이나 뭐 별들을 뭐 파괴하고 뭐 침략할 것인데, 그럼 만약 지구에서 수천만 년 이내에서 별이나 행성들이 해체되고 있다면은 여기 관찰자들은 거기서 생성된 뭐 엄청난 에너지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차릴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저런 행성과 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다 하나의 징후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임스 웹이나 그 허블 만원경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뭐라도 발견됐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 이와 관련 그 유명 미래학자이자 그 천문학자인 그 퓨처 오브 휴머니티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그 앤더스 샌드버그와 그 스튜어트 암스트롱은 그 2013년에 그 어둠 속의 사냥꾼, 그 치명적인 우주 로봇 시나리오의 게임 이론 분석, 이런 제목의 연구에서 이 버서커 가설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긴데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느리게 자기 복제가 되더라도 폰 노이먼 탐사선의 수는 이미 뭐 인류를 공격했을 정도로 그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직 발견도 되지 않고 있고 뭐 지구는 침략도 안 당했으니까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아, 뭐 그건 아니고요. 그 버서커 로봇이 그 외계 지적 문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제거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가설이니까 뭔 얘기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 다들 다 말장난 같아요. 다들 그 저 분야의 그 권위자들이시겠지만 말이죠. 아, 원래 그 이 사고 실험이 좀 말장난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무섭고 파괴적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연구만 존재하고 다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절대 없나요? 죄다 무슨 우주 은하계 파괴 뭐 그런 시나리오들만 구상하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뭐 많이 얘기 들었던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자기 복제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뭐 남은 그 미래 인류의 후손들이 그 쏘아올린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그 엄청나게 진화해서 그 초우주적 문명을 건설한 후 머나먼 미래 그 우주가 다시 수축할 때 전능한 우주 컴퓨터로 이제 변신해서 그 속에서 그 모든 존재를 부활시킨다. 이게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아, 그렇긴 한데 그건 그러네요.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포함된 가장 낙관적인 우주론인 그 프랭크 티플러 박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건 너무 if가 많이 붙은 조건이잖아요. 아, 예. 그 역설적이게도 이게 그 최근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그 엔지니어들 중에는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1994년 저서 그 불멸의 물리학에 나오는 그 저런 낙관론을 읽고 그 영감을 얻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폰 노이먼 그 프로브스라는 그 합리적인 추진 성간 이동 타이밍이라는 그 논문을 쓴 그 뉴욕 시립대학의 그 물리학 겸임 병역 교수인 그레고리 그 메틀로프 교수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저 불멸의 물리학 저 책을 인용해서 인간이 언젠가 그 탐사선으로 성간 식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칼턴 대학교의 그 알렉스 엘러리 교수도 그 당시 영국 그 서섹스 대학에서 그 천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 프랭크 티플러의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에 관한 논문에 그 깊은 감명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참 공상과학 같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인데 저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다른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비범하신 분들이다 보니 더구나 그 티플러의 그 논란이 많았던 그 불멸의 물리학을 보면은 그 인간이 언젠가 그 탐사선으로 그 성간 식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폰 노이먼 탐사선은 그 수정된 인간 난자를 운반을 해서 우주 로봇들에 의해 그 건설될 그 인근 별 주위를 도는 그 우주 기지에서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인간을요? 예. 더 발전된 문명은 그 인간의 정수를 그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그 이제 배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맨날 그 우주를 파괴하는 우주 로봇 이야기만 듣다가 참 희망적인 내용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괴테대학 그 이론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이자 그 이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창시자인 그 클로디우스 그로스라는 분도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공장을 가진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그 적색 외성 별 주위를 도는 그 행성으로 보내고, 보통 이제 이런 행성은 이제 비록 그 생명체는 살지 않지만 그 풍부한 대기를 가진 그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곳에 그 뭐 생명을 그 씨뿌림함으로써 그 인류를 더 넓게 우주에 퍼뜨려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초반에. 예? 진짜 그 수억 광년 그 동면된 채로 우주선을 타고 거기서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술했던 그 그레고리 그 메트로프 교수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게 우주에서 매우 드문 현상으로 판명이 된다면은 그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은 훨씬 더 행복한 목적으로 이제 폰 노이먼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이제 배치할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 생명체는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그 메마른 물을 품고 있는 그 어느 먼 우주 행성의 바다에 심어질 수 있다고요. 심어진다. 예, 결국 그 자기복제 로봇들은 우주의 파괴자가 될 수도, 먼 우주에 그 생명체를 퍼뜨리고 진화시키는 초월적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영화 2001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 그런 거 아닙니까? 딱 들어맞네요. 예. 많은 부분이 아직 그 SF처럼 들리긴 하지만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은 그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과학자들도 그 현재 인류가 그 또 다른 그 새로운 우주 시대에 그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가령 그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그 새로운 달 탐사나 그 뭐 머스크의 뭐 화성 탐사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곳의 그 연구 기반 시설 구축과 그 소형성 채굴 등 그 여러 분야의 그 자기복제 기기 연구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그 태양계 안에서 펼칠 우주 개발에서도 자기복제 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거창한 뭐 심우주 우주 탐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만 하다면야 뭐 우주에서의 작업에 뭐 저거만큼 능률적인 방법도 없죠. 덧붙여 그 전술했던 그 미치오가쿠 박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이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자의식을 가진 로봇도 수십 년 후 늦어도 이제 뭐 금세기 말에는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뭐 당장은 이제 뭐 원격 조정 장치에 의존해서 뭐 우주 탐험을 하겠지만 곧 이제 그 혁신적인 자동화 기술이 발전돼서 그 외계 거주지 건설이 이제 착수될 거다. 그 후에는 이제 뭐 그 양자적 의식을 가진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마지막 단계의 그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서 은하 문명, 더 나아가 이제 우주 문명을 건설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로봇이 그 외계 도시를 건설하고 우주 문명을 구축한다. 참 멋진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 편에 걸쳐 그 조금 황당하게 들리는 그 자기복제 우주 로봇이라는 개념이 왜 우주 개발 목적이나 그 외계 문명의 발견에서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의외로 그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이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한 그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 미래나 이제 먼 미래에 그 이런 자기복제 개념의 그 우주 로봇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보다 더 발전된 우주 문명들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두 가지 면이 모두 다 그 이 주제와 공존하다 보니까 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SF 영화에서 주로 상상하던 외계인의 모습은 큰 머리에 큰 눈, 긴 팔과 짧은 다리, 초록 피부를 가진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상상하던 외계인의 모습도 변해 최근에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처음 조어하는 외계인의 형태는 인공지능 혹은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친숙했던 외계인들의 모습은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일 뿐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그 프롤로그에서 전술했듯이 역시 그 우리가 알던 외계인은 작고 그 녹색 피부를 가진 뭐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조금 다르게 뭐 팀버튼 감독의 97년 영화 그 화성침공에서 등장한 머리가 크고 사악하게 생긴 화성인 같거나 말이죠. 근데 뭐 최근에 뭐 히트작인 그 아바타만 봐도 예. 거기 등장하는 나비족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걔네들은 뭐 초록 피부도 아니고 이제 푸른 피부에다가 또 뭐 크기도 매우 크고 뭐 신체 능력도 매우 뛰어나지 않습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또 그러니까 저기 뭐 그 작고 녹색 피부 이런 것들은 네네. 그 아무래도 그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런 사람들 증언들이 뭐 맨날 그런 식이고, 또 결정적인 거는 그 미디어에서 그 저런 형태의 외계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죠. 저는 어릴 때 그 엑스파일 보고 그 저런 눈 크고 머리 큰 외계인 모습이 각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엑스파일 보면은 뭐 막상 그 정확한 모습은 나오지도 않는데 은근히 이제 그 약간 저런 외계인의 모습을 이제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튼 그 수많은 영화 그런 거 미디어에서 나오는 뭐 보면은 그 UFO와 함께 그 여러 외계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 아직도 이게 외계인 하면은 그 어떤 유기체적 그 휴머노이드 형태일 거란 개념이 대중들에게 자리 잡혀왔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특히 그 슈퍼맨의 그 크립토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과 판박이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슈퍼맨 같은 그런 히어로물이나 뭐 스타워즈 이것도 사실 다 외계인 아닙니까? 그렇죠. 스타워즈 같은 뭐 스페이스 오페라에 나오는 뭐 인간과 유사한 외계 종족들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최근 그 많은 유명 과학자들이 그 우리가 훗날 외계인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외계인은 이제 저렇게 인간과 유사한 모습이나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친숙하게 상상했던 그 리틀 그린맨 같은 유형의 외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리틀 그린맨이요? 예, 그 오 작가님이 방금 그 엑스파일 보시면서 상상했던 그 모습의 외계인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머리가 크고 그 눈이 큰 그 녹색 피부를 가진 모습의 외계인. 아, 그걸 또 그렇게도 부르는군요. 예, 예. 그럼 과학자들이 왜 그 SF적 상상력에 그 태클을 거는 건 그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그 외계인 혹은 그 외계 문명 이런 것들이 뭐 어차피 아직 발견이 안 된 결국은 다 증거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의 영역이죠. 그렇죠. 이런 SF 상상의 영역에 뭐 태클을 건다는 거는 뭐 흥미로운 뭐 얘기긴 하죠. 더군다나 그 외계지능의 탐사 그 최전선에 있는 그 세티 프로젝트의 그 천문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이런 과학자들은 외계인은 그 어떤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뭐 여기서 오늘 얘기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우하게 될 외계인은 인공지능이나 그 초지능 로봇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이제 그 주로 그 세티 연구소의 소장인 그 세스 쇼스타 그리고 저 호주 출신 물리학자 그 폴 데이비스 그리고 영국 왕립 천문학자이신 그 마틴 리스 그리고 이제 그 코네티컷 대학 철학과 교수인 그 수잔 슈나이더 그리고 이제 우주 생물학 분야 그 최고 권위자 중에 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의 그 수석 역사가였던 그 스티븐 틱 등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듣다 보니까 그 자기복제 로봇 편의 연장선 아닌가요? 아, 그 뭐 일부는 좀 겹치는 내용이 있겠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 자기복제로 우주 로봇은 그 외계 문명의 존재 유무가 이게 방점이었다면은 그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왜 외계인이 기계지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도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 우주에 그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한 번쯤 뭐 상상해 보셨을 외계인의 모습과 이분들의 주장을 한번 뭐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사실 SF에도 뭐 리틀 그린맨 스타일의 외계인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 외계 로봇 생명체가 등장하는 작품들 은근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있죠. 아, 예. 트랜스포머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외계인이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그 트랜스포머 이전에도 그 수많은 그 SF 소설 등에서도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지구가 멈추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예, 그 2008년작 말고 그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그 1951년작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로봇 고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영화 오래전에 봤는데 그 휴머노이드 외계인 그 클라토의 보디가드 로봇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고트는요? 예, 그건 맞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영화 51년작 영화의 원작 소설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달라요. 아, 지구가 멈추는 날의 원작 소설이요? 예, 예. 그 영화가 원작 소설이 있었나요? 예. 그 원작은 그 1940년 그 해리 베이츠의 그 단편 소설 그 페어웰 투 더 마스터입니다. 아, 페어웰 투 더 마스터요? 예. 그러니까 이 원작 소설에서는 그 저런 유기체 외계인 클라투가 주인이 아니라 그 로봇 고트가 마스터 즉 주인인 겁니다. 결국 저 외계 문명은 그 발전된 로봇들의 행성인 거죠. 아니 그 외계 로봇 고트가 단순 보디가드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인이라고요? 예예. 클라토는 뭐 조수나 노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 영화는 반대네요. 아, 좀 깨는 내용인데요. 뭐가 깨긴 깹니까? 그 혹시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저런 뭐 인간 같은 유기체 외계인의 하수인이어야 한다는 뭐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아 왜요? 아, 기계라는 것이 그 원래 그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뭐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들이 주인이라니 뭐 그것도 우주 외계인까지 저렇다면 좀 암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그 우리 같은 그 인간들 지구인의 발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은 일종의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저희 그 기계의식편에서 그 소개해드린 그 마빈 민스키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기억나네요.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예. 아, 그 영화를 사실 그 외계인이 발전된 기계 종족으로 나오면 그 적응이 잘 안 되긴 해요. 뭐 가령 그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처럼 뭐 기계의 반란 같은 건 섬뜩하면서도 그 설정이 이해가 되는데 그 무슨 우주의 기계 종족이 마치 뭐 신처럼 뭐 인간을 방문하는 건 영 적응이 안 되거든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또 영화는 좀 대중적인 매체다 보니까 좀 낯설은 설정을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 뭐 오 작가님 좋아하시는 트랜스포머도 왜 그 코믹스 버전에서는
걔네들 인간의 무기로도 흠집도 뭐 전혀 안 나지만 영화에서는 뭐 거기 나오는 뭐 로봇들 다 미군한테 막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현실 우주에서 존재하는 그 저 외계인이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의 형태일 거라는 추정도 뭐 평범한 건 아니긴 하죠. 근데 그 말씀하셨던 저분들이 외계인이 저런 기계 종족이라는 근거는 따로 있나요? 일단 그 당연히 그 근거에 일단 기본 바탕은 이 공간과 이제 그 시간 척도의 기반을 두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과 시간 예. 척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은 우주에는 그 약 뭐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를 하고 그 중에 하나인 또 우리 은하에는 그 약 1,000억 개 이상의 행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에 그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 가능한 행성은 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공간적 척도와 그 저희가 이야기 많이 드렸던 그 우주가 탄생한 지 뭐 한 약 138억 년 됐는데 지구의 그 인류의 조상이 탄생한 그 수십만 년간에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주에는 그 인류보다 그 훨씬 발전한 문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간적 척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 외계 문명편이나 그 우주 로봇 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예. 좀 약간 다른 게 그 저분들은 당연히 그 외계인이나 그 발전된 외계 문명은 저 내용을 근거로 이제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 거고 덧붙여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져 우리가 아직 그 외계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외계 문명이 너무나도 그 진보된 그 인공지능 즉 그 초지능 이상의 그 기계 문명이라면은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저들을 발견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그 발전된 외계 문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계 문명이라서 우리가 아직도 발견 못한다. 뭐 이것 또한 또 신박한 발상이네요. 예. 그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대표적인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티 연구소 소장 그 세스 조스탁과 그 코네티컷 대학 철학과 교수인 그 수잔 슈나이더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나이를 감안을 해보면은 이러한 외계 기계 중 일부는 우리보다 뭐 수백만 년에서 뭐 수십억 년 더 먼저 발전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 신체의 그 생물학적 향상을 통해 그 초지능을 달성했을 수도 있고 결국 그러한 대다수는 우리 인간 같은 그 뭐 탄소 기반 생명체로 남지 않고 실리콘 형태를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리콘 전자두뇌가 인간의 두뇌보다는 진짜로 좋은 건가요? 그거는 뭐 저분들 말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 실리콘은 뇌 자체보다 그 정보 처리에 더 나은 매체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저희가 쓰는 이 뭐 컴퓨터 칩이라든지 다 실리콘 기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런은 뭐 약 한 200Hz 정도의 뭐 그 데이터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보십시오. 뭐 2기가 3GHz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 그 생물학적 두뇌는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그 대규모의 그 병렬 처리를 통해서 그 이 뉴런의 느린 속도를 보완을 하는 거지만 더 빠른 실리콘 시스템은 생물학적 두뇌에서 이러한 설계 기능을 차용해서 이를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 두뇌의 그 장점도 가져온다. 신기한데요? 게다가 그 인간 뇌의 그 뉴런 수는 그 두개골의 부피와 그 신진대사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만 반대로 이제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뭐 한 도시만하다거나 뭐 행성만하게 행성까지 다 점유하실 정도로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은 그 생물학적 생명을 그 멸종시킬 수 있는 환경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탄소 기반 생명체는 저러한 실리콘 기반 생명체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약에 저런 초지능이 탄생한다 해도 굳이 그 인간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려고 할까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점점 멀리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질문은 그 초지능주의자들의 그 의견을 그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기술적 특이점주의자의 그 대표 주자이신 그 레이 커즈왈께서 그 주장하는 기술 진화 6단계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레이 커즈왈 형님까지 여기 나옵니까? 형이 여기 왜 나와도 아니고. 일단 들어보십시오. 이게 먼저 1단계는 그 물리학과 화학 단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주가 시작될 때 모든 정보는 그 아원자 수준에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그 생물학과 DNA 단계.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되면서 그 유전 정보는 그 DNA 분자에 저장이 되었지만 유기체가 진화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두뇌. 그러니까 진화는 점점 더 복잡한 유기체를 만들어냈고 결국 인간 뇌의 탄생으로 그 유기체는 그 행동을 바꾸고 그 경험에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단계가 이 3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네. 4단계는 이제 기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그 유기체로 진화를 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4단계 마지막 단계요? 예. 그리고 이제 5단계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이제 인간 기술과 인간 지능이 이제 융합이 돼서 그 더 높은 형태의 생명과 그 지능을 창조하기 위해
그 이제 뭐 생물학과 이런 그 기술이 융합되기 시작한 단계, 이걸 이제 5단계라고 하고요. 6단계는 이제 깨어난 우주.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시대쯤 되면은 그 초지능의 탄생과 함께 이제 기계가 우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초지능은 우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이 밖에 그 라이프 3.0이라는 책으로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이 말하는 그 라이프 버전 3.0, 즉 그 초인공지능은 그 우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게 뭐 지능이 막 폭발적으로 막 발전하면은 AI를 그 우주 전역으로 확장시켜서 그 현재 기술보다 뭐 수십억 배 더 효율적으로 그 우주 에너지를 그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이런 초지능은 블랙홀, 퀘이사 및 그 무거운 기본 입자, 그러니까 가령 그 쿼크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가벼운 입자로 변환하는 뭐 이런 장치를 뭐 얼마든지 개발할 능력이 될 거라 이렇게까지 뭐 추정을 하기도 해요. 참 어마어마한 상상력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계 로봇 문명이 저 정도로 크게 발전된 형태라면 이미 태양계 근처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거는 그 당장 그 지난 그 자기복제 우주로봇 편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그 뉴욕 시립기술대학 교수인 그 그레고리 매틀로프. 기억납니다. 예. 이 교수도 그 태양계는 거대하고 아직 대부분 탐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달의 분화구나 그 소행성 벨트와 그 카이퍼 벨트 그 사이 등 어디에나 그 외계 로봇 탐사선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런 주장을 하셨군요. 네. 그 카이퍼 벨트에만 한 1억 개의 물체가 있고 우리는 뭐 단 2개만 조사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모양이 매우 변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런 얘기긴 하지요. 심지어 그 세스 루스탁이나 그 아까 그 수잔 슈나이더 이런 분들은 초지능 외계인이 우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와 그 인센티브가 그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우리랑 차원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 말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우리를 방문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수천 년 또는 그 뭐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들과 조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 자신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그 세티 프로젝트 뭐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핑계 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지금과 같은 이제 수신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 특히 그 천문학자이자 뭐 지구의 쌍둥이를 찾아서의 저자인 그 스튜어트 클라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세티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신호를 찾기 위해 뭐 다양한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하는데 이 수신기는 그 나사의 그 케플러 천문대나 우주 망원경에 의해 그 행성이 발견된 그 항성계를 겨냥해서 이게 그 수신기가 그 향해서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액체 바다와 그 생명을 지탱하는 대기, 즉 그 인간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서식지를 가질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 기계지능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위치 설정이라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그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좀 많은 걸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 세티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거기 연구소 소장인 그 세스 쇼스탁은 이런 말을 해요. 외계 문명이 보통 우리와 같은 그 과학 역사를 가지면은 라디오를 발명한 후에 인공지능 시대를 거쳐서 로봇과 하나가 되면은 이런 라디오 신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외계의 라디오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티 연구소는 성과도 없이 이제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좀 뭔가 크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관습도 있고 뭐 바꾸려면 자본도 많이 들어가니까 갑갑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 외계 문명 탐사라는 것이 그 돈도 많이 들고 실적은 안 나오는 그 흥미는 있지만 좀 갑갑한 분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 저런 외계 초지능은 얼마나 발전된 우주 문명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2018년에 그 세티 프로젝트가 그 새롭게 주관하는 그 브레이크 스루 리슨이라는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 영국 왕립 천문학자인 그 마틴 리스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지를 한다면 그것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문명이 아니라 기계나 전자 문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며 심지어 행성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우주 공간에 살 수 있다. 그렇죠. 이 행성에 거주한다는 생각부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인간적 발상인데 진짜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스트 생물학적 기계 문명은 그 심지어 이제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 뭐 하이퍼 컴퓨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의식이 있는 생물 또는 전체 세계 또는 그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실제보다 더 많은 그 다중 시뮬레이션 우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사실이면은 우리가 그중 하나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황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스 홀스탁이나 그 수잔 슈나이더라든지
또 그런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도 외계 기계 종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이제 계산한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인공 생명과 심지어 그 다른 초지능으로 채워진 그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기계나 초지능을 우주나 뭐 신까지 그 자체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와, 아니 그 SF 소설이나 그 만화를 보면 그 저런 전능한 존재들은 보통 기계나 로봇을 넘어서는 뭐 다른 신적 존재로 보통 표현되거든요. 예. 근데 그 오히려 과학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무신론자들이라서 그런가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과학자가 그 어떤 물질을 벗어난 존재를 가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기계나 뭐 초지능을 뭐 극단의 뭐 전능한 위치까지 올려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좀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긴 해요. 예. 그 뭐 오늘은 그 이런 주장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다뤄서 그렇지, 아직도 많은 우주 생물학자들은 그 외계인을 그 유기 생명체로 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뭐 신적인 그 우주 기계를 숭배하는, 저희 많이 다뤘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그 프랭크 티플러라든지 기술적 특이점의 뭐 레이 코즈와일이나 그 물리학자 그 맥스 테그마크 같은 분들은 그 발전된 외계 문명 자체에 이렇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분들은 인류가 가장 발전된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또 존경받는 그 AI 선구자이자 그 정말 유명한 그 로봇 전문가인 그 한스 모라베기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그 기다리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그 현재 시점에서 탈생물학적 또는 심지어 그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되는 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상했던 외계인의 모습과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외계 기계지능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